지금의 민주당은 이석기의 통진당의 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고요? 왜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다른 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요즘에 종종 지나가다 보시죠, 국회에서. 예, 보긴 보는데요. 예, 뭐 인사하세요 서로.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은 예. 국회 출입할 때 민주당 그러니까요. 출입을 예. 해서 알긴 압니다. 네. 인사는 안 하시고요. 네. 아니 인사야 뭐 할 수 네. 있죠. 네네. 한때는 인연이었는데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 한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됐어요.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MBC 100분 토론에 이재명 대표가 그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이 모두 중지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예요. 이게 뭐 조기 대선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뭐 많은 분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뭐 같이 판단을 내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대선에 나간다는 걸 지금 계속 전제로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선의 얘기를 해야지만 사법부를 약간 겁박할 수 있다고 아하.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조동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보면 지구가 나를 중심적으로 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동설인데 맞나요? 천동설, 지동설? 천동설, 지동설 맞죠. 뭐, 예, 그래서 헷갈리네요. 조동설인데 뭔가가, 예. 명동설이죠. 명동설. 아니 본인이 판사인가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게 왜 정지가 됩니까? 네, 예. 이게 정지가 안 되거든요. 예.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재임 중에 내란하고 외환 이외에. 근데 이건 통상적으로 뭐냐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기소가 남발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까지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8, 12, 5. 815가 아니라 거기 2가 하나 꼈습니다. 네. 기억하기 쉽죠. 네, 815. 815 네. 2가 끼는 건데 결국 뭐냐면 본인의 업보잖아요. 본인은 업보인데 갑자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헌법 84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예. 본인이 그거를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야. 이게 다수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거 뭐 어떻게 다수설인지 저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네. 본인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잖아요. 압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굉장히 초조하구나. 제가 사실 저도 법 쪽에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지금 헌법재판관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긴 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상당히 받고 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만큼 또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이 법원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법 쪽에서 많이 얘기가 돕니다. 네. 그러기도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한 번 던질 때마다 나 대통령 될 수 있어. 이거 다 중지시켜야 돼. 판사들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변인 말씀도 그런 식이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버지 할 때도 이 정도로 네. 카톡 검열하고 유튜브 검열하고 여론조사 잘 나오면 못 나오면 그거 관련해서 법도 만들고 네. 항의하고 뭐 고발 이렇게 남발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뭔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생존 본능이죠. 네.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예. 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자꾸 중도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범죄 집단이라고 하면서. 제가 네. 확실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요. 물어보세요.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노무현과 김대중의 DJ의 민주당이냐 물어요. 그럼 사람들이 말을 못해. 왜냐? 거기에서의 그 장점, 네. 진보라는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거든요. 진짜 말을 못해요. 네. 이재명에 대해서 속된 말로 이제 방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당이 DJ와 노무현의 민주당이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뭐냐? 본인은 중도 보수라고 치장하고 싶지만 네. 엄격히 말하면 이석기의 통합 진보당과 같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석기의 통진당의 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고요? 왜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석기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총선 때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 사람들을 선거연합 통해 가지고 비례대표 앞순위를 해 가지고요.
3명이나 국회에 등원시켰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울산에 있는 분은 거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진보당 사람이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진보당의 전신이 뭡니까? 통합 진보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궤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노총 15년 간첩 예. 관련해 가지고 15년. 징역 예. 받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노총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간첩 혐의로 징역을 받았어요. 선고받았어요. 민주당 뭐래도 얘기합니까?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노동당과 진보당과 민주당, 통합진보당 다 같은 결의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당이 북한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잖아요. 네. 친북이잖아요. 그거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면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은 보수를 참칭하지만 결국은 통합 진보당 이석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야. 전체주의처럼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틀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극우라고 국민의 반을 극우 아스팔트라고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고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친 입을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인권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온정적인 시각이잖아요.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민주당 쪽에서 저랑 토론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쇼츠로 한번 뽑아가지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예. 저는 진짜 아무 말이나 이렇게 다 대잔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다. 일시건, 예. 일허언입니다. 아하. 시건이 뭐냐? 말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 뱉어놓은 말을 다시 먹는 거. 네. 이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고 허언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 라- 저 우롱하는 예. 겁니다. 이거.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변인님 말씀에 반박할 만한 그 모 인사의 페이스북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완전 벌써? 반박한. 예,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마세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 아, 기득권을 반쯤 편드는 게 중도 보수표 얻는 중도 확장 전략인가요? 이렇게 중도 이동한다면서 정체성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의심받습니다. 이렇게 아니, 써놨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민주당의 아버지가 예. 과거에 이재명이 현재 이재명을 뭐라 하는군요. 아하. 참, 할 말이 없는 예. 게 그래서 정치인은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네. 유불리를 따라서 지금 마음에 콩밭에 있으니까 네. 잡히는 건 다 던지는 그렇죠.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패턴이 있어요. 탄핵을 막 던져. 그리고 지금 더 탄핵하기에는 진짜 힘들잖아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특검을 막 던져. 네. 예. 그러다 또 그러니까 고발을 또 양념처럼 던져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간단한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만 바꾸면 돼요. 아. 근데 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강제 북송 사건 이제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선고유예를 내렸어요. 선고유예 이게 언제 선거. 내려지는 거죠, 보통? 선고유예가 네.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맞아요.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거나 이 정도는 봐줘도 되겠다 싶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내리는데 네. 반성 개전의 정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 그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반성을 딱히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이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징역 10개월 정도를 선고를 하면서 이제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를 내려서 사실상 뭐 유죄가 아닌 것처럼 지금 돼버린 그런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강제 북송 사건 유죄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민주당에서 이 박지원 의원 얘기 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3단계론을 거론을 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라는 주장을 내놨어요. 북한을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핵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반국가적인 주장이다라고 나를 세웠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은 예전에 이제 국민의 정부 때 굉장히 그때 실세로서 군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연루가 되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지만 근데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북한 핵 못 만든다고 안 만든다고 얘기를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자 이렇게까지 돼버렸네요. 예. 그 결국 제가 앞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북한에 가면 감성적으로 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냉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뭐냐,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을 때 냉정함을 찾아야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질 때 자신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능라도 그때 북한 갔을 때 그냥 입이 이제 귀에 걸릴 정도로 한박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남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 일단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아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감성 속에서 북한을 본 건지. 그러면 핵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핵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외교적인 그런 프로토콜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대할지가. 네. 그러면 군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입장에서는 군축 협상을 들어가고 핵을 인정하게 되면 속된 말로 지금의 핵이 인정한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발사체 ICBM 같은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나 아니면 잠수함을 통해서 태평양 와서 미국 근해에 있을 때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되게 좁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통한 어떤 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박지원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분도 욕심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예. 그리고 이게 욕심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더라도 이재명 가지고 안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 일단 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예전에 그 핵무장론을 주장하시는 정성장 박사님, 세종연구원 박사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방송한 바 있는데 좀 같이 두 분 모시고 같이 한번 방송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장 토론.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있으면 러시아가 침공을 이렇게 쉽게 했을까요? 못했죠.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우크라이나 현실도 참 비참해요. 지금 그 본인들이 지금 협상을 하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쪽에서 일하는 걸 왜 우리가 관심을 갖냐고요? 잘 보세요. 6.25 때 미국과 수많은 유엔에 있는 참전국들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이름이라도 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왔을 때 돈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안에서 와서 피 흘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게 맞나요? 물론 이제 살상력 무기를 제공하느냐 군인을 파견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저는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돕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힘이 없을 때 그 누군가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쓰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걸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아주 감성적으로 평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 해군기지 노무현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제가 정확한 멘트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취지가 이겁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그런 전쟁이 없으면 아니겠죠. 하여튼간 그런 그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기영 대변인 모시고 홍장원부터 시작해서 국제 평화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한 4,700여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거
야 이게 거의 지난 대선하고 비슷한 수준인 굉장히 박빙이에요? 거의 1% 정도. 예. 홍장원 49%, 문영배 48%. 야 이게 원래 그제 했으면은 문영배가 이겼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이겼는데 어제 홍장원 전 차장의 충격파가 굉장히 커가지고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이 저한테 밥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에이전트가 될 뻔했던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 네. 저희가 방송 지금까지 쭉 한번 함께 해보셨습니다.